자, 해민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이 책을 안 봤는데 이분이 이랬다면서요. 4억 이상의 페라리 차량을 몰고 다니고 그런데 물질이 아닌 마음에 달린 문제다. 뭐 물질적인 것은 행복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 초월해서 살아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돈들. 이분이 뭐 범죄를 해서 번 돈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페라리 산 게 뭐가 문제예요? 뭐 루이비통을 사든 페라리를 사든 벤츠를 사건 문제될 게 없잖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뭐 불법을 저질러서 산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분노하고 문제가 될까? 이 상황들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윤리학전에 계속 나왔던 주제인데 이게 오리지널이 수사학이에요. 레토릭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을 아테네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뭐 에틱스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따르지 않으면 대상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뭐 로고스 논리적이어야 되죠.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논리적일 것 같아요. 패토스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죠? 감수성을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글들 잘 쓰시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 에토스 때문이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책 속에는 에토스가 빠졌던 거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윤리학 수업하면서 이 용어에 좀 익숙해졌잖아요. 에토스를 credibility라고 얘기한 이유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그 사람이 일상에서 살았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두 파토스 로고스와 일치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분노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승려, 스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에토스까지 딱 갖추고 일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런 얘기를 쉽게 이렇게 해요. 그냥 승려나 한의사나 뭐 의료인이나 법조계 사람들은 다른 직업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만 하고 부족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보통 높은 윤리적 그 수준이 요구되는 직업들이 쉽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게 감추기 쉬운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항에서 뭐 이렇게 뭐 물건을 빼돌린다든지, 뭐 경찰 비리가 하기 쉽잖아요. 자기가 감추기도 쉽고, 의사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게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윤리 수준이 요구되죠. 높은 윤리적 수준이. 그 다음에 공익과 관련되는 또 타인의 생명 등의 필수적인 요소에 관여하는 직업. 그죠?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뭐 사탕 파는 직업보다는 수술하는 직업이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이 요구되겠죠. 사탕 파는 직업은 내가 어젯밤에 술 먹고 안 나타나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젯밤에 술 먹고 비몽사몽하는데 나타나면 그게 덕윤리 안에서 어긋난다 그랬죠. 그런 게 이제 직업이 갖는 특성입니다. 뭐 경찰, 뭐 소방관, 공무원, 법조인, 의사, 연예인도 사실 들어가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높은 윤리적 그 수준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요소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해민 스님이나 법륜 스님이 됐건 법정 스님이 됐건 이혜인 수녀님이 됐건 아니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직업 윤리의 수준보다 더 높은 걸 요구받아요, 실제.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차이점일까요? 이 앞에 열거한 그 지금 리스트와 더 다른 그걸 넘어서는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점은 종교인이나 선생님은 윤리라는 게 직업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잘 행하는 데 필요한 옵션이었다면 종교인이나 선생님들에게 윤리는 직업의 일부여 버리는 거죠. 그 윤리를 떼어내면 이 직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은 직업을 수행하는데 더 높은 윤리 수준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종교인이나 선생님은 윤리 수준이 직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떼놓고는 직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의사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의사도 종교인이나 선생님만큼이나 윤리 수준이 직업의 일부인 직업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실력 좋은 심장외과 의가 되기에 훌륭한 심장을 가르칠 필요는 전혀 없죠. 이건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높은 윤리적 수준이 요구되긴 하지만
윤리가 직업의 일부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실력 좋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나? 제가 지금 이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실력 좋은 한의사, 좋은 한의사가 떠나서 뭐 훌륭한이라 그러면 덕성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커지니까 실력 좋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 훌륭한 덕성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직업의 일부인 거죠. 직업의 일부인 거죠.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봤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정신과 의사. 보통 의사 심장외과는 훌륭한 심장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정신과에서는 어때요? 정신 역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환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이란 말이에요. 실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 의사가 불안하면 환자를 다룰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건 어때요? 허리가 아픈 한의사. 저도 디스크가 있는데 그럼 저 허리가 건강해야 되나? 저는 허리가 아픈 한의사가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가는. 제가 뭐 한 번에 지금 답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호연지기가 없고 소심하고 욕심 많은 한의사는 어때요? 이런 한의사는 그러면 훌륭한 실력 좋은 한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필 때는 반드시 진실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자 할 때 비록 100가지 1000가지 지식, 이건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죠. 지식을 쓰더라도 스스로 진실을 확립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 거울처럼 투명하지 않으면, 바꿔 말해서 수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거짓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뭐 격치고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 이재만 선생님은 이 질문의 답을 너 자신이 좀 수양이 돼 있어야 돼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한의학이 갖는 이런 윤리적 특성들을 살펴볼 건데요. 뭐 답은 다 짐작이 가시죠? 어느 정도. 이 그림은 이쪽은 추사 김정희가 친 난이고요. 이쪽은 주전자가 있는 정물이라는 페테르클라스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뭐 굉장히 다르죠. 또 느낌이. 한쪽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림은 추상적이죠. 본질을 끄집어냈죠. 구체적인 것들을 다 쳐내버리고. 그 다음에 정물은 정말 이 뭐라 그래? 고기의 육즙, 빵의 질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잖아.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잘 표현했죠. 그럼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인식할 때 굉장히 크게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동서양이. 그노시스를 중시하는 거를 이제 그노시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개별적이면서도 체험적이며 직관적인 영감, 이걸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아무리 알아서 이성적으로 로고스에서 판단하는 거는 부족하고 그 안에서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제 그노시즘입니다. 근데 이 그노시즘 얘기를 강신익 선생님이 한 이유가 고대 중국인들에게 있었던 에피스테몰로지가 인식론이 이 영지주의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과 한대 의학이 굉장히 유사점도 많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합리성,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이 합리적인지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고대 중국인들은 합리성을 떠나서 합리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체험에서 오는 관계,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죠. 경험은 객관적인 지식을 보충하는 부수적 현상, 그러니까 플러스 옵션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요소인 지혜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그 고대 중국인들에 의해서 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로고스가 이해되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봤을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의 원천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한의학적인 많은 그 지혜가 문자에 담기기 어려웠던 점이 있죠. 지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면 이제 문자화되기가 쉽겠죠. 삶의 주체로부터 풍겨 나오는 어떤 기운이다. 이건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것이 근대와 이전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져 온 동아시아의 삶의 전통이다. 그리스인들이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이었던 것에 반해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론은 개인적인 경험, 특별한 경험, 아주 상대적이죠. 객관적이지 않고. 이것이
이해와 체험 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개인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 인신론 책이었기 때문에 한의학이 서구의 의학에 비해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주지 스님이 저 독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독이 깨져 있어요, 밑에가 여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웠는지 기억하세요? 저기 옛날 영화인데 어떻게 채웠냐면 저 독을 강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차버리죠. 예. 뭐 어떤 메시지로 나오냐면 얘네들 깡패들인데 왜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냐고 뭐 이렇게 해라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그러냐 그랬더니 스님이 너네들이 독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강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나를 던졌다라 그러거든요. 이게 동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논리의 정합성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승이 몸소 강물이 돼서 그 안에 학생들이 젖어 있다가 그것들을 몸으로 익혀나가게 돼버리는 이거 정말 체험적이죠.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을 완전히 떠나버리죠. 완전히 체험적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의학이라는 게 직업윤리라는 말을 덧붙이기가 좀 애매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나 목사님한테 당신은 직업윤리가 부족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윤리가 부족해라고 얘기하죠. 그 양반은 윤리가 없는 거지 직업윤리가 없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혹은 뭐 저기 의사한테는 연구자한테는 연구윤리가 부족해, 뭐 직업윤리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다른 면이 있어요. 한의사라는 게 다른 의학과 좀 독특해요. 잘 아시잖아요. 오래 공부하시고 했으니까 한의학은 탈근대적인 의학이 갖고 있는 지향점들을 갖고 있다. 한의학의 특징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치료라는 개념이 병을 고치는 것 그거보다 이상이다. 환자의 포괄적인 충만함을 목표로 한다. 아까 힐데가르트랑 얘기한 것도 비슷하죠. 한의학에서의 의료윤리, 직업윤리는 이제 응용윤리 아주 작은 분야인데 직업윤리라고 해버리면 치료자의 직업윤리뿐 아니라 여기 제가 드린 건 환자의 윤리적 수양까지 포함한다 그랬는데 환자와 치료자의 윤리적 수양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치료자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나 선생님이 직업윤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양반의 진짜 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한의사도 과연 그런 직업군이 될까? 그리고 한의학이 그렇게 높은 직업윤리란 말이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현대가 되면서 근대를 벗어나면서 생긴 의학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이 이 탈근대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근대적 특성을. 근대 의학의 특징은 뭐 합리성, 이성 중심, 주지주의. 현대 의학, 탈근대적인 의학, 포스트 모던 의학이란 말을 제가 쓸게요. 이성과 함께 경험과 감성, 영성을 모두 중요시하죠. 그죠? 탈근대적 의학은. 그리고 근대 의학은 환원주의적이라면 현대 의학은 전인적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근대 의학이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기계론적으로 보고 사람을 그 기계가 가진 문제를 고치는, 픽싱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현대 의학은 삶의 질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환자의 행복도를 중요시하죠. 그죠? 우리 맨날 하던 얘기잖아. 근대 의학이 큐어 중심의 의학이었다면 현대 의학은 케어 중심의 의학이다. 근대 의학이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이었다면 남성적으로 뭘 고쳐내고 해결하고 정복하는 의학이었다면 현대의학은 여성적이죠. 조화를 중시하죠. 근대의학이 질병 중심의 치료였다면 현대의학은 환자 중심, 사람 중심의 치료를 하는 이런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대의학은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우리는 맨날 근대화 시대, 이런 근대화 연세점 이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자꾸 현대라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모던이란 말에. 근데 지금 21세기는 사실 탈근대 시대거든요. 예술, 철학 다 탈근대 시대거든요. 의학도 예외일 수가 없고 탈근대의 흐름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케어 중심, 뭐 전인적 접근, 환자 중심의 치료, 많은 상업적인 병원들에서도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Body keeps the score. 강력히 추천하는 책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입원 환자를 두고 인턴이 탄 선생님이 이 콜크 박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환자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 환자가 뭐 스키즈프레니아냐, 뭐 아니면 이 환자가 뭐 어떤 병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박사가 코크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라면 이 환자를 스미스라고 부르겠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대 의학에서 봤던 관점이 이 환자는 보지 않고 질병만 봤던 거죠. 질병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 환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티비아 프랙처야, 뭐 내지는 디스커니에이션이야 이게 아니라 나라면 스미스라고 부르겠네. 그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얘기죠. 이 코크 박사가 그죠? 이게 탈근대적 의학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고요. 한약은 원래 질병을 보고 치료하던 학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고 치료하던 학문이었죠. 그 사람의 인생이 충만해지도록 해가는 게 한의학의 관점이었거든요. 모던 의학의 그 특징들은 뭐 이런 면이 있죠. 사이언타이징, 이 과학주의를 얘기합니다. 과학주의를 통해서 이 의사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대한 컨택트 위드 휴머니스트 이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과학주의를 지향하게 되면서 그게 모던 의학의 병폐였죠. It was as a physician 이 오로지 마스터해야 될 일은 medical science 그리고 다른 것들은 without any intervening value judgment 뭐 ethics가 됐건 감정이 됐건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고 오로지 이 지식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초점을 뒀던 것이 모던 메디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들은 다 첨부 파일에 드렸습니다. 아까 그 인용한 뭐 서원숙 선생님의 자료 이런 거 다 그 논문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그 강신익 선생님의 글은 책이니까 제가 드리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가 만약에 폐렴을 갖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약학적인 지식이다. 어떤 약을 써야 될 것인가. The clinician knowledgeable penicillin 이거만 됐지 다른 것들은 아무런 치료하는데 필요가 없다. 이게 근대 의학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가 오면서 탈근대가 오면서 많은 사람이 이런데 비판을 하죠. 그 richness of the conversation with the philosophical and religious tradition 뭐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 예. Real understanding of its implication and potential conflict with other ethical tradition 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제가 이거 뭐 다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게 펠레그리노의 얘기고요. 여기서 뭐 이 펠레그리노가 얘기했던 그 훨씬 더 폭넓은 뭐 virtue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Religious, cultural. 이 21세기 contemporary medicine에 대해서 뭐 현대 의학이 뭐 화성을 중요시하지 않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통의학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person-centered medicine을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disease-centered medicine이 아니라 person-centered medicine을 한다. 그 다음에 tailored medicine, 그러니까 individualized, 그 사람들 개별 맞춤한 의학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환자한테 맞춰서 정확하게 다 예측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articular emphasis on ethics, ethics를 중요시하는 의학을 한다. 이거를 포스트 모던 메디슨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로 봤는데 지금 얘기한 건 한약이랑 다 일치하죠. 사실. 예. 이게 나이팅게일이고요. 뭐 돌봄의 의학의 상징이죠. 예. 에밀 쿠에 이 사람이 자기 그 나는 늘 건강하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암시 이 사람이 환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다른 의사들보다 환자를 훨씬 잘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의 의학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수술을 잘하는 악당보다는 수술을 못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 진료해야겠다는 게 실제 치료 효과가 이런 돌팔이가 더 좋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에밀크의 제자 중에 필립 카우프만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소아과 환자들 그렇게 잘 봤대요. 근데 그 여자가 한 일이 아이를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암시를 준 거죠. 엄청나게 이 에밀크웨보다도 더 환자가 많았다 그래요. 사실 NLP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 환자들도 많이 하죠. NLP 같은 거. 다 이 사람이 시작이에요. 에밀크웨가. 에밀크웨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윌리엄 오슬로 존스 호킨즈의 창립 멤버입니다. 4명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인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용할 게 되게 많아요. Good physician treat the disease. 질병을 치료하죠. 그런데 great physician treat the patient who has the disease.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콜크 박사와 똑같이. 우리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레지던트 시스템 같은 것도 다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father of the modern medicine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글도 되게 잘 쓰고 뭐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practical joker였대요. 조커. 그 코미디언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게 능했나 봐요.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또 뭐냐면 지금 중의학이 이 컨템포러리 중의학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은 근대에 생겼던 문제점을 깨닫고 다시 전통으로의 복귀 그리고 인간적인 의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의사들은 거꾸로 가서 과학을 덧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다가. 그래서 저는 미국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이 중의학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안 좋은 커너테이션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이라 말을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사이언티즘으로 덧입힌 중의학이라는 그 커너테이션, 그 임플라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역사를 전공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정치적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택동이 갑작스럽게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서양 의학의 시스템대로 막 끼워 맞춘 거죠. 이 변증론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중국 의학 혁명의 의학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의학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그 느슨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실체를 모르고 이 용어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출현하였다. 그것이 형성된 인신론적 배경 역시 명백히 존재한다. 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TCM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지식 체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TCM이라는 용어가 실제 한의학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TCM은 중국 공산당이 진흥시키고자 한 의학의 명칭이다. 국가 주도형의 정치적인 의학일 뿐이다. 국가 기구 안에서 수행되고 그 지식 체계는 공식적인 교과서 안에서 조직된다. 그러니까 실제 한의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아주 협소한 의학입니다. 뭐 중요하게 한의학이 아니란 게 아니고요. 중요하게 기구와 표준화는 곧 공산주의 중국화의 중요하게 특징을 규정하며 오늘날 일컫는 중요학은 오직 이러한 설정된 요인 안에서만 기능한다. 현대 중요학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다. 국가의 지시에 따라 고대 개념이 계획적으로 증류된 것, 그러니까 tweaked, 이렇게 조작된 거죠. 뭐 한국 한의학을 함으로써 중요하면서 중요하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던 거죠. 마오쩌둥이 서양 의학의 과학적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면서도 마오쩌둥은 한방치를 별로 안 받았대요. 마오는 이런 전통의학을 쇄신하여 서양의학을 결합할 가능한 수준을 만들고자 해서 서양 의학 체계에 부합하는 형태를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과학화와 표준화라는 기치가 있었다. 중요하게 가는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민족의학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발췌한 거고요. 다음은 또 재밌습니다. 이건 이 얘기를 한 친구들은 아주 정치적인 친구들입니다. 그 SBM, Scientific Medicine하는 친구들이고요. 과학 중심 의학. 어떻게든 한약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인데 뭐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이 중요하게 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예 이 저널 이름을 China's Medicine으로 바꿨다. 중국이든 보물 창고려고 그 수준을 끌어올려라. 근데 어떻게?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아주 급작스럽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체계가 중의학 체계라는 거죠. 현대 제가 보는 한국 한의사들도 이 과학화라는 개념을 이 과학화 표준화라는 개념 아래서 한의학이 좀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현대 이야기는 지양되고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지양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모든 걸 과학해서 가려는 노력들이. 제가 여기 뭐 이렇게 과학, 고침, 성과, 정복이란 말 썼는데 우리가 한의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했을 때는 이런 좀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소방서가 된다, 소방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타오르는 불, 폭발하는 불길을 등 뒤에 두고 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의사가 될 때도 이런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의사가 되는데 실제 의사가 되고 나면 해야 되는 게 다 환자 돌보고 환자 칭얼거리는 거 들어주고 똥 닦아주고 그 정신적으로 환자 불안하잖아요. 만성병 환자들 다 맨날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충만하게 인생을 충만하게 살게 해줄 것인가 이런 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직업에서 보람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죠.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하나 싶고 그러니까 결국 뭐 그냥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실제 한의학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병을 고치는 의학이 아니라 섬김과 그 현대의학, 탈근대 의학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섬김과 자기 수양과 윤리적인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수양과 윤리가 한의학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의 윤리를 직업 윤리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한의사라는 영역 안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덕윤리라는 개념이
한의학과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덕윤리의 관점이 윤리를 행하는 주체가 덕을 수양함으로써 자신도 행복해지고 적절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덕윤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덕윤리를 동양적으로 많이 연구합니다. 뭐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켜서요. 그러니까 한양이 갖는 오롯이 그 특성이 덕윤리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덕윤리의 사상을 한약 안에 가지고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한약은 원래 덕윤리를 포함해요. 실제 많은 의가들이 그렇게 가져왔고요. 우리가 스님한테 직업윤리가 부족하네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그 모욕이죠. 스님한테 직업윤리가 부족하네 그러면 한의사한테도 직업윤리가 부족하네 하면 모욕이죠. 우리는 자기 수양과 이 윤리를 포함시킨 그 직업이니까요. 근데 그럼 이 직업을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확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개념은 확대하면 그렇게 한없이 커지겠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수양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또 확대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런 질문 했잖아요. 허리가 아픈 한의사는 훌륭한 한의사인가? 뭐 저도 늘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픈 사람을 잘 고치거든요. 하지만 제가 허리를 관리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저는 훌륭한 한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수양의 일부인 거죠. 내가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내 자신을 이재마 선생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도 보이고 문제점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수준의 수양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간디가 되거나 뭐 예수님이 되거나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 얘기도 그 뒷부분까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공허한 이상주의만 얘기해서도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그 이상을 그 현실에서 녹여내는 게 우리 그 윤리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 자체가 과학주의로 가면서 한의사들이 제가 보기엔 돌봄의 의학이 아니라 계속 고침의 의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만 계속 보고 나 이런 것도 고쳐 저런 것도 고쳐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한약의 진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뭐 폐의 존약, 양진한치 이런 게 한약을 그렇게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당연히 나쁜 거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돌봄과 수양을 버려버리면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를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치료를 이끌어내는 그걸 버려버리면 정말 한약의 진수를 걷어내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환자를 돌보는 태도.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했던 얘기 중에 제가 늘 기억하는 게 환자는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준 사람이래요. 제가 환자 맨날 미워서 불평하니까. 이런 돌봄과 수양의 의학을 회복하는 것이 그 진짜 한약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맥을 보는데 어쩌고 뭐 용어를 뭐 대흉근이니 이런 걸 쓰느니 경근을 쓰느니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또 좀 촌스럽게 잔소리가 많았네요. 예. 근데 참 의사들이 좀 이런 거 잘 배워서 의료계가 이렇게 참 다시 전통적인 이렇게 돌봄의 의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의사들도 아니, 뭐 한약 다 없어져서 좋으니까 이 의료라는 게 참 돌봄의 의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수양과